방금 이 원불교 출판사에 천지은 편집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이제 정도상 작가님이 세종에 대해서 신간을 내셨다고 전해주셨는데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모신 김영수 관장님이 어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 수상하셨다고 그 소식을 알려주셔서 그럼 다 일어서서 연령을 가지고 그 꽃다발이라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오늘 못 보내드리겠네요. 방금 전해드렸는데 고 김종철 대표님도 받으셨다고. 녹색 경로? 네. 영예로운 상인 것 같은데. 아니 은관 그 훈장 받으셨어요? 그분 또 다른 상이 다른 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거물을 원래 거물이신데 거물을 모셨구나 해서 거물이 되셨어요. 공부해야 되겠다. 제가 그 모시게 된 계기는 작년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그 신동엽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 그 제목이 영성적 근대였고 대단히 아주 강렬한 인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동엽을 그런 서구적 근대나 이런 틀로 이해할 수 없다. 개벽화적인 영성적인 근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아주 그 대목에서 제가 바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름은 뭐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막상 우리가 신동엽에 대한 어떤 분인지 또는 그분은 어떻게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텐데 오늘 우리 관장님 강연으로 한번 정리를 한달까 새로운 시각 지난번처럼 주실 것 같습니다. 뭐 소개는 저도 그 소태산 평전의 작가 이거밖에 몰랐는데 오늘 수상하신 두 개하고 신동엽 문학관 관장님이라는 세 가지이고 저보다는 총장님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보충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우리 김영수 작가님이 오셨는데 양념을 안 보태면 맛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하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5.18입니다. 우리 김영수 작가님은 이제 현장에서 전 참혹한 역사를 온몸으로 이제 부딪히셨고, 저는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제 군대 안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맞았는데, 그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어느 날인가 서로 만나 봤더니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젊은 날을 살아오셨다는 것이 큰 공통점이고, 특별히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낙청 선생님 사모님께서 굉장히 우리 김 작가님을 아끼셨어요. 이제 소태산 평전 집필 계기도 그런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이제 지타원 한지성 대호범님으로 알려져 계신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오늘 살아계셨으면 참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인연이 된 뒤로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김 작가님하고 함께 길을 동지로서 또 도반으로서 걸어가면 참 좋겠다. 그 당부를 백낙천 선생님으로부터 또 사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기억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특별히 원불교하고 인연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대종사님 옆 동네 한평 고향이십니다. 한평은 그 지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평화로운 동네고 생명평화가 어떻게 보면 그 동네의 과거로부터 현재부터 미래로 가는 어떤 그런 화두이기도 하고 그런 동네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 인연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백 선생님하고 사모님으로부터 소태산 평전 이런 했으면 좀 좋겠다고 말씀 들으시고 서점을 가셨대요. 서점. 아마 헌책방 서점이셨을 텐데 제가 이제 광주 항쟁 직후에 이제 쉽게 말하면 팽 돌아가지고 원불교 안에서 아주 문제의 교무가 돼가지고 한참 이제 뛰어다닐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과학적 인식에 바탕해서 원불교 교리, 원불교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어줍잖은 문제의식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고민하면서 짧게 썼던 책이 이제 원불교적 세계관의 실천이라는 책이고 거기에 이제 원불교 관련 문헌들을 뒤에 부록으로 좀 이렇게 실었는데 그걸 구하셔가지고 참고하셨대요. 근데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후기다 그걸 써놨는데 어떻게 제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때 좀 더 잘 썼으면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인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마 이 시대의 개벽화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도반으로서 아마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든든한 선배이자 멘토 역할 하실 작가님 아니신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최근에 문익환 평전도 쓰셨다고. 네, 그 전에. 그 전에 했었어요. 그 전에. 그런 게 시간을 한 얼마나? 편하게. 2시간인데요. 예. 편하게 드시면. 소태사 평전 이후에 그 전에는 익산에도 거의 올 일이 없고 온강대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때 그 책 쓸 때 제가 그 원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제가 이영구에서 고른 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장님 그 책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은 원불교 밖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책 보고 설계를 내서 논문을 먼저 읽고 논문들을 꽤 여러 편을 먼저 구해서 읽었어요. 제가 궁금한 쪽들을 이렇게. 그러고 이제 몇몇 분 만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글들, 문학적인 글들, 기록들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태산 평전 쓸 때 뒤쪽은 당시에 백낙천 선생님이 그 충고를 하셨어요. 그냥 그 책을 빨리 내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본인이 만족할 만큼 습득을 해서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반 넘어간 부분들은 글 쓰면서 마지막에 그 자료들을 새로 발견해서 정리가 미처 안 된 상태로 글을 썼습니다.
신동엽 시인은 제가 그 신동엽 문학관에 내려온 게 7년 지금 약간 안 됩니다. 이제 그 신동엽 문학관에 그 내려오기 직전에 신동엽 시인에 대한 평가가 왠지 나하고는 이미지가 조금 안 맞다.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학자들은 나하고 뭔가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게으르고 그다음에 학술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대신에 이제 신동엽 문학관 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말로 문제 제기도 해보고 그러던 과정에 제가 이제 저 속해산 평전 쓰면서 그 조성한 선생님 논문을 제가 몇 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병한 그분 그 글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낱말은 제가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그 설명하는데 보탬을 주셨습니다. 그 신동엽을 영성적 근대로 포착을 하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은 그 신동엽 시인이 1969년에 죽었기 때문에 작년에가 50주기였어요. 그래서 신동엽 50주기를 맞아서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그 신동엽에 대한 그 견해들을 이런 각도에서 다시 정돈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래서 그 50주년 그 심포지움 할 때 그 주제 발표로 생각하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저는 그 1985년도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는데 저희들 이제 문단에 막 나왔을 때 이제 80년대 학번들이라고 해서 80년대 군대가 이제 문단에 진출을 한 겁니다. 1980년대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문단 안에서 문학 쪽은 다른 영역과 조금 달리 그 백낙청 선생님 세대들이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창비도 만들었고 고운에서 김지아까지 굉장히 화려한, 굉장히 그 5.18 겪고 나서 그 존경심이 커져가는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5.18로 인해서 그 단절감이 별로 없었죠. 다른 그 영역에 비추어서 단절감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상당한 단절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젊은 문인들이 이제 선배 문인들은 막 이제 치고받는, 그때 당시에는 신춘문예라거나 창비로 등단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매체로 주로 필명을 써서 5.18 현장을 직접 다루는 글을 가지고 나와야 뭔가 하여튼 기대감을 갖게 되는 뭐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 세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단 대비해서 서울 오면은 글도 안 읽어보고 내부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경험 하나로 그냥 이제 기존의 어른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머리에 뿔난 사람들처럼 그런 취급을 많이 이렇게 이제 받았었습니다. 저희들의 그 문학적인 열정이라거나 관심이라거나 이제 그거를 선배 세대들의 문학적 유산과 연결 지어서 평가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제 신동엽을 이야기하면서입니다. 그래서 신동엽 시인은 1960년대 김수영 시인과 함께 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1960년대 문단 안에서 그 김수영 시인은 원로 거장이고
신동엽 시인은 신예 작가에서 이제 막 등단해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한 이제 68년도에 김수영 시인 죽고 69년도에 신동엽 시인까지 죽으니까 이제 그냥 60년대 상징물로 두 사람이 딱 이렇게 그렇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하여튼 전 세대를 걸쳐서 그 김수영 시인을 한국 그 문단을 가장 중시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적 시인으로 이제 신동엽 시인을 가끔 언급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 거죠. 그러던 와중에 1980년대라고 하는 연대기 속에서만 이제 그 김수영 시인은 소시민적 지식인이고 신동엽 시인은 민족의 혁명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1980년대 세대들은 신동엽 시인을 아주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는 1980년대 세대들은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그 과도하게 어떤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태도를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자기들 생각이 달라졌으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안 그러면 지금도 저 신동엽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렇게 중요한 시인일 수 있는지 태도를 밝혀라.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사실 이제 계속 그동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80년대 세대들의 그런 생각을 결정적으로 정리해 준 분이 지금 이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1980년대에는 한국 그 문단 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논객이 최광석이라고 하는 평론가였습니다. 최광석 선생은 창비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주로 활동한 무대도 독자 편지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독자 편지에 쓴 글이지만 그 본문 안에 메인 필자들보다 훨씬 더 그 영향력을 갖는, 그리고 이제 80년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러면서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들을 동시에 잇기도 한, 그러니까 실천 글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분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언제나 문단보다 제야 운동을 훨씬 더 중시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었고, 그 최광석 그 선생이 이제 민족시인 신동엽이라고 하는 그 평론을 통해서 신동엽에 대해서 강렬하게 아주 이제 어필을 해서 그것이 아마 1980년대 정서의 결정타였을 겁니다. 그때 분위기는 70년대 후반 이래 많은 사람들에 의해 60년대 최대의 민족 시인으로 이제 신동엽 시인이 평가가 됐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좀 설명을 조금 지지부진하게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문학 안에서 여러 세대들, 50년대 이전 세대, 60년대 세대, 60, 7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 세대, 이 긴 세대 안에서 유독 1980년대 세대들만 그냥 신동엽 시인을 압도적인 시인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거예요. 이게 한 세대가 그 같은 개성을 드러낸 것은 한국 문학사 안에서 매우 보기 드문 사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세대는 도대체 뭘 믿고 그토록까지 그 자신감 있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가?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동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그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근데 하여튼 한국 문학사 안에서 신동엽 시인은 4월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4월이라고 하면은 4.19를
4.19를 이제 바로 떠올리는데 어쨌거나 4월의 시인이라고 부르면 신동엽 시인을 지칭하고 5월의 시인이라고 하면은 김남주 시인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 이게 4월의 시인이라고 할 때는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어떤 저 흐름 속에 놓여 있게 되는데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3월과 5월 사이에 놓인 어떤 흐름 한 지점으로 강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4월의 시인이라고 하면은 이때 이 3월과 5월 사이에 놓인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헌법 전문하고 연계되는 그런 이미지일 거예요. 신동엽 시인은 그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3.1운동, 4.19 이렇게가 신동엽 시인이 계속 이제 강조를 했었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제 5.18이 출현한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속의 명예이자 멍해이다. 신동엽 시인을 4월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4.19의 그 의미를 재평가할 때 높이 평가하거나 뭐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때 이제 신동엽 시인의 이미지도 바로 거기에 이제 걸리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4월을 신동엽 시인이 상당히 스스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4월도 그러니까 4월이라고 하는 것을 신동엽 시인은 많이 사용했어요. 낱말 자체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때 신동엽 시인이 4월이라고 할 때는 틀림없이 지금 4.19 플러스 봄인데 거기에 그것 4.19나 봄 이를테면 계절 4.19나 봄도 속에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해서 자기는 무조건 평가하지 않겠다. 4월 안에도 껍데기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 이제 밝힌 건데 그러면은 이 4월의 알맹이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 이건 이제 백낙청 선생님이 그 신동엽 시인의 몇 주기? 20주기인가 됐을 때 쓴 글이에요. 1970년대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4월의 껍데기를 어디서 찾고 4월의 알맹이를 어디서 찾는가에 따라서 신동엽의 발언이 60년대 또는 70년대의 시점에서 얼마나 현재성이 있었고 80년대 말의 시점에서는 또 얼마큼의 현재성이 있는지가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신동엽 시인이 무엇을 알맹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껍데기라고 부르는가. 이 현재성이라고 하는 질문이 신동엽 50주기에도 유효할까? 제가 생각할 때 참고로 신동엽 50주기 분위기는 제 생각에 지금 분위기는 50주기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분위기는 신동엽 시인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꽤 많이 받아들입니다. 신동엽 50주기 행사를 끝내자마자 이제 코로나 전국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시기에 문제 제기되었던 것을 지금은 꽤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1년 전에는 신동엽의 현재성에 대해서 유보적이었어요. 전부 다 웃기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밝히거나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엽 시인은 이 4월을 본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갈아엎는 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4월은 갈아엎는 달이라고 하는 신동엽 시인의 시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4월이란 무엇인가가 꽤 이제 밝혀져 있는 작품입니다. 대부분이 그 신동엽 시인을 대표하는 작품이 껍데기는 가라고 갈아엎는 달이고 하니까 신동엽 시인을 굉장히 과격한 그 시인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동엽 시인 이미지를 특별히 한국 시사 안에서 가장 과격한 사람 둘을 꼽으라면은 일제 강점기 때는 그 이육사가 있었고
지금 이제 그 후에는 신동엽과 김남주로 이렇게 꼽습니다. 여기서 신동엽과 김남주의 공통점은 동학에 관심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동엽 이미지는 그 김남주 시인도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움의 상징물인데 신동엽 시인은 시 보면은 꽤 많은 부분이 연약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그 동시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신동엽 시인 그 시인의 아들 지금 신좌서 그분도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은 아버지의 유산을 신동엽 시인의 시 중에 껍데기는 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좋은 언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좋은 언어로 계속 좋은 언어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좋은 언어로 세상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동엽 시인의 이미지는 지금 어딘가 지금 그 필요 이상으로 사납게 만들어져 있는 편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그 가장 큰 이유가 농경 문명 속에서의 상상력을 산업 문명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아엎는다는 말이 그 산업화 도시화되고 나면은 미싱 하우스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갈을 때 그냥 막 기계로 갈아서 반질반질하게 만들졌습니다. 주로 뭔가를 갈고 엎는다는 것이 그런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경 문명 안에서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예쁜 풍경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많이 쓰는 말이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천수답이라는 말이 뜻하듯이 씨앗은 땅에 뿌려지면 저절로 자랍니다. 씨앗은 농민들이 기르는 게 아닙니다. 씨앗은 뿌려지면 자라는데 비와 바람과 햇살이 잠시도 식물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씨앗은 뿌려지면 무조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르는 자는 하늘이고, 그러니까 하늘은 곡식을 기르고 농사꾼은 거기서 수확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농사꾼이 수확을 하려면 이 농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곡식과 잡초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수확할 곡물과 경쟁하는 잡초를 두렁 바깥으로 내쫓는 일이 농민들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농사의 본령은 곡식을 남겨놓고 곡식이 아닌 것들을 그 논두렁 바깥으로 계속 쫓아내야 나중에 여기서 수확을 하게 되죠. 기르는 것은 하늘이죠. 이것을 논두렁 밖으로 잡초를 내쫓는 일이 농사의 본령을 이루는데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다시 자랍니다. 시멘트 그 틈새에서도 자라고 그 난망한 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지를 다시 설정해서 거기를 갈아엎어야지만 부드러운 그 흙 위에 식물들이 다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해도 결국은 곡식과 잡초가 뒤섞여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수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신동엽의 갈아엎는다는 말에 낱말의 정의를 어떻게 해봤냐면은 용도 폐기된 땅거죽을 뒤엎어서 재영토화하는 역사의 한 시기를 가리키는 혁명적 기표로서 신동엽 시인은 갈아엎는다리라고 하는 말을 썼고 갈아엎는다리라고 하는 말이 번거로운 자리에서는 4월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 그리고 그 4월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4.19라고 하는 것은 신동엽은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동엽의 정체를 알려면 그 갈아엎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이렇게 식별을 하게 되면 신동엽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동엽의 정체를 그동안에 밝혀올 때 가장 큰 흐름은 신동엽 시인이 사실은 1959년도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라고 하는 시를 써서 데뷔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꽤 중요한 사건인데 오랫동안 그냥 양력에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신동엽 시인은 신춘문예를 당선한 게 아니라 그 입선을 했어요. 당선작이 없는 가작으로 뽑혀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신춘문예는 짧은 시를 3편에서 5편을 투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엽 시인은 긴 장시를 보냈어요. 1부터 전하와 후하가 붙어 있고 1부터 7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총 그 9편쯤 되는 거죠. 전하 후하 다 신춘문예 당선작보다 다 더 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9배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긴 작품은 심사위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신춘문예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자에 시를 발표하기 위해서 일면에다 발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면에 딱 제목도 신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춘문예는 개성이 많이 다르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신춘문예가 미학적으로 굉장히 큰 권력을 행사한 겁니다. 모든 신문사가 다 신춘문예 경향이 다르고 신문사 안에서 심사위원에 따라서 경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문학교육 전체를 뒤집어 엎었다. 신춘문예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춘문예에 모든 것이 다 달라도 확고부동하게 저 지방지까지 포함해갖고 절대 다르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새롭고 참신한 신인을 뽑는다는 거예요. 참신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곰삭은 가치가 아니라 참신한 가치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이제 근세 유럽의 미학으로 지금 이제 교체시켜가는 과정이 된 겁니다. 그 일환으로 신춘문예를 펼치고 있는데 이 신춘문예도 당시 조선일보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신동엽 시인이 고른 매체는 조선일보입니다. 꽤 문제적인 사상적으로 심각한 작품을 조선일보에다 발표를 했어요. 신동엽 시인은. 근데 하여튼 신춘문예 그러니까 장시를 조선일보 신춘문예에다 투고를 해서 그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고민을 하다가 심사위원들이 신문에 발표할 수가 없어요. 2가지 이유로.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발언을 너무 심각한 발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반제국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태도, 문명 비판 같은 게 용어가 너무 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량이 너무 길어서 신문에다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짜집기를 했어요. 발표할 수 있게. 심사위원들이 손댄 작품이니까 당선작으로 뽑아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작 없는 가작으로 뽑아준 거예요. 심사위원들 고쳐준 작품인 거죠. 제가 그 분위기를 이렇게 실감나게 이렇게 느끼는 건 신동엽 시인의 편지입니다. 심사위원들한테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극복 가능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심하게 막 계속 망가져 가는데 뭡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런 것들로 비추면은 신동엽은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심사위원들이 짜지기에서 고쳐서 당선자 없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발표를 시켜준 거거든요. 이게 그때 심사위원들이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저는 신춘문예로는 신동엽은 데뷔하기가 어려운 캐릭터예요. 근데 신동엽 씨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형식의 흐름에 대해서 신동엽 시인이 부인에게 편지 쓰기를 겨우 가까스로 내 시가 신문에 나오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겨우 가까스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누가 쓴 시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 자기들이 멋대로 고쳤다 이거예요.
신동엽 씨는 굉장히 크게 불만을 가진 거예요. 자기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들을 교체시켰다. 저 사람들이에 대한 문제 저기를 가진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계속 주목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끝났습니다. 계속. 그래서 시 정신보다 오히려 시적 개성, 신인의 패기, 극적 형식을 취했다.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이제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학관에 근무하면서 그 노트를 보니까 선지자 서무곡이라고 딱 써놨어요. 노트에. 신동엽 시인이 시를 완성하면은 이렇게 적는 노트가 있는데 이 노트는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선지자 서무곡 한자로 제1번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신동엽 시인도 상당히 유치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자기가 무슨 세계의 예언자인 줄 알고 막 선지자 서무곡이라니 이거 지금 저 독자들이 알면 굉장히 닭살일 텐데 막 이제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후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들은 계속 지금 그 유행가 같은 형식의 장르 틀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신동엽은 클래식 음악 같이 뭔가 생각 자체가 조금 달랐구나. 그러니까 선지자 서무곡 해서 1, 2, 3 계속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구상을 계속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지자 서무곡이라는 표제를 달고 그것도 제1번이라 하여 본격 연작 중 하나로 구상되었음을 신동엽의 노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956년 봄에 기초하고 1958년 가을에 재정리하면서 향후에 사용할 필명까지 거기 딱 정해놓고 신춘문예에 투고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는 그동안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제 묻혀 지나온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신동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좋아하냐면 일단 당시 그 문단 선배들은 신동엽한테 늘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아파서 일찍 죽기도 했고 신동엽 행사에 그러니까 신동엽 행사를 주로 충남 부여에서 했는데 당시에 교통편이 아주 안 좋을 때인데도 중요한 문의들이 총출동을 했더라고요. 보면 사진들을 보면은 어떻게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이 다 시간을 내서 여기에 총출동을 했을까? 저는 그만큼의 대우를 받아본 문인이 있을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동엽 씨는 굉장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50주년 때 우리가 이제 자료를 밝히면서 알게 된 건데 사실은 예전에 신춘문예 당선을 하면은 몇 개월 안에 신문에서 신문에서 한번 띄워줘요. 시 발표할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신동엽 시인 같은 경우는 약간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신춘문예 당선하고 2달 뒤에 신문에 발표를 합니다. 조선일보에.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소름 끼친 현상인데 진달래 산천이라고 하는 시가 신동엽을 저렇게 과격한 이미지를 갖게 만든 결정타의 시가 진달래 산천이거든요. 사실은 독자들은 대부분 껍데기는 가라 이런 말로 기억을 하는데 가장 문제적인 것이 진달래 산천만큼은 신동엽 해설자들이 건드리지 않는 시였습니다. 거기 안에 어떤 구절이 들어있냐면은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 속의 등장인물들 성격을 결정짓는 단서가 되는 구절이 그거 하나인데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지산의 애찬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혐의가 너무너무 짙어요. 그 구절에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59년도에 1월 달에 신춘문예 데뷔했으니까 3월 달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지고 후배들도 신동엽은
그 막스주의자는 아니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그 저기를 해 왔었는데 50주년 때 우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때 우리나라 공안 검사들이 조선일보를 전체를 털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첩 시를 어떻게 해서 누구와 접선이 있어서 발표하게 됐느냐 가지고 조선일보가 굉장히 크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신동엽에 대한 뒷조사 수사 이런 것을 다 해보니까 신동엽 시인이 전주 사범학교 시절에 마르크스 그 연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동엽 시인을 이제 좌익 이제 혐의가 조금 이제 분명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동엽 시인을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이렇게 보고 그 계급 투쟁사적 관점에서 신동엽의 시들을 주로 분석하고 신동엽 해석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 왔었어요. 이제 80년대는 이 부분이 꽤 그 강화된 편이었습니다. 신동엽을 마르크스주의자로 보려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저하고 이미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 게 저는 그 오히려 광주에서 그 5.18을 겪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 한편에 늘 혁명에 대한 어떤 성찰적 상상력이랄까 여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글은 그냥 그 노동운동 그 르포 같은 걸 많이 쓰던 이태호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노동운동 유머신 그분이 1980년대 중반에 나온 공동체 문화라고 하는 책에 전봉준과 강증산의 노선 비교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 그러니까 그 컨셉 자체에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전봉준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강증산의 길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럼 광주는 지금 뭐가 부족하느냐? 광주는 전봉준이 부족하냐, 강증산이 부족하냐? 막 이제 이를테면 이런 유형의 상상력이 자꾸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동엽의 시 중에 향하라고 하는 시 같은 것에 저는 이제 관심을 조금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이 향하라고 하는 시는 신동엽 시인의 노트를 보면은 미스 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맨 처음에 쓰여졌습니다. 전시연합대학 시절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대학교 6개가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같은 건물을 썼나 봐요. 그 6개 대학을 전시연합대학이라고 부릅니다. 신동엽 시인이 당국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로 갔어요. 거기 학교 앞에 다방 아가씨 이름이에요. 향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저희가 미스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은 발돋움의 흉내를 난 그만 내자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 이게 이제 그 향아라고 하는 시인데 신동엽 시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매도하는 그런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꽤 예쁘고 좋은데 그런데 저 문화 머리끝에서 저 발끝까지 저 문화 자체가 신동엽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화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과거 예찬이고 원시 예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발전은 합법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너무 퇴행적인 시예요. 발전하는 것 자체를 신동엽은 계속 하여튼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단지를 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되지 않냐. 신동엽은 역사를 계급 투쟁사로 바라본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미스 향이라고 하는 시가 당시에 그냥 퇴행적 낭만주의로 이렇게 이제 주로 읽혔죠. 그래서 신동엽 시를 강조할 때 미스 향이라는 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저는 그 시 보면서 도대체 저 시 내용이 뭘까? 신동엽 씨는 마르크스주의 연구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대책 없이 퇴폐적 낭만주의 정신을 노래했을까?
근데 뭔가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 지금 이제 그 나중에 그 김지아 시인이 이제 글을 쓸 때 거기서 이제 제가 원시 반본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이게 강하게 치더라고요. 아, 원시 반본이라고 하는 것이 신도엽의 주제였구만. 이걸 굉장히 이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김지아 시인이 감옥 들어갔다 나와서부터 지금 사실 이제 여기 이게 설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문학사 안에서는 서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로 던져졌습니다. 이미 던져졌는데 이것의 역사적 실체를 우리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것을 흉내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시 반본 사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열심히 서구 문명을 카피를 해가는 뭐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모순된 태도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지아 시인이 활동하면서 이제 그 수정된 부분들이죠. 그래놓고 나면은 신동엽을 이제 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은 신동엽 시인을 도가주의로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도가 사상, 도가적 신동엽의 도가적 상상력 여기에서 김종철 선생님이 꽤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신동엽에 대한 상을 꽤 중요한 상 하나를 던졌는데 이것도 관심은 끌었지만 계승되거나 강조되거나 이렇게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김종철 선생님 견해는 그의 기본적인 관심은 하나의 전체적인 생활 방식으로서 오늘의 문명이 왜 근본적으로 거부되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김종철 선생님이 이제 신동엽에게 지금 이 부분에 들어서면은 이제 김수영의 치열성하고 뭔가 이제 스케일이 이제 달라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 그 젊은 이후에 출연한 젊은 학자들이 그 정돈하기 곤혹스러움이 어떤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냐면 이제 아나키즘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한국의 아나키스트로서 신동엽. 그러면 이제 신동엽이 외국 아나키즘 사상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신동엽 씨 당시에 그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학교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독서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크로포트킨 막 이제 이런 그 분들 책도 있고 메모도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사상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젊은 학자들 비교적 근자에 출연한 젊은 학자들의 견해였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또 꽤 이제 우스꽝스러운 풍경들도 많이 펼쳐지는 게 그 학술 역량과 또 이제 시적 감시가는 또 조금씩 다른 거기 때문에 신동엽은 그 민족 시인이라고 꽤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 중립국 통일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국 반제라고 이렇게 그냥 두 글자로 줄이면은 신동엽 시에서 저항적 실체가 반제라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민족 시인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신동엽 시인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조국 이런 낱말이 많아요. 이게 뭔가 좀 그 체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과 저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충돌되는 이게 민족주의자, 그 다음에 조국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이 이제 저 아나키즘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가 되느냐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이제 아마 그분들이 꽤 고민들을 한 것 같은데 조국이라고 하는 시는 신동엽이 말한 조국은 뭐냐면은 나의 조국은 이 국가가 아니고 저 발이다거든요. 내 조국은 발이에요. 최하층 땅바닥에 발을 딛고 있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문익화 평전을 쓸 무렵에 제가 문익환 목사님 그
그 사상 중에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 문익환 사상을 정돈하려면은 발바닥 사상으로 정돈을 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 발바닥 사상이 신동엽의 발이라고 하는 시에서 출연을 했어요.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은 신동엽하고 띠동갑인데 문익환 목사님이 12살 많아요. 신동엽 시인이 너무 일찍 죽으니까 문익환 목사님은 좀 그 뒷세대를 사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문익환 목사님 그런 느낌을 주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문익환 목사님은 늘 다른 걸 표지로 세워서 활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 컴플렉스. 문익환 목사님의 컴플렉스라고는 표현은 늘 사상을 의미합니다. 문익환의 사상을. 누구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속적 컴플렉스와 굉장히 크게 달라요. 문익환이 윤동주 컴플렉스 얘기를 할 때는 시를 자기보다 잘 쓴다는 걸 말해요. 거의 모든 여건에서 윤동주 시인 이게 둘이 계속 같이 크는데 윤동주 시인이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 문익환은 아주 잘 풀려요 그쪽에. 그래서 그 윤동주 시인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때 이제 파괴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가는 부분들을 문익환 목사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윤동주는 정말 깊은 사람이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 콤플렉스를 계속 얘기하는데 문익환 목사가 가장 열심히 읽은 이게 신동엽의 제1의 독자가 문익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근무하면서 알았어요. 신동엽이 쓴 시의 후편이 많아요. 문익환 목사는. 예. 신동엽이 조국 1편을 써놓으면 문익환 목사가 조국 2편을 써놓습니다. 예. 문익환 목사가 쓴 대표적인 작품 대부분 그 전편이라고 부를 만한 게 신동엽한테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시를 정말로 열심히 잘 읽고 그거를 읽으면은 그냥 우리처럼 조금 지식이나 겉멋으로 이렇게 그 소비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삶을 통해서 그냥 지상에 이렇게 실현돼 버리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신동엽의 그런 부분들이 문익환을 거쳐서 제 생각에 대통령 생각인지 현 정부가 정부 어느 곳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동엽의 노선이 그대로 계속 표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구호들은 대부분 그런 성격의 구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는 늘 신동엽과 문익환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저 표현은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실질적으로 그 스웨덴인가 거기 의회에서 그 연설할 때도 외국 그 국가 원수가 외국 의회에서 하는 연설에 시 한 편을 꽤 긴 시인데 전편을 낭송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신동엽 시인의 산문시라고 하는 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편을 낭송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산문시는 아주 깊은 시인데 오해되어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산문시라고 하는 시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늘 그 불만스러웠었어요. 신동엽 시인은 그 서양의 척도로 자기가 규정당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계속 싸워온 사람인데 왜 그것과 그 싸움을 저걸로 그 명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거는 조금 지나친 신동엽 읽기 신동엽 독법은 지나치게 그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사모님한테 사실은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늘 그거 당신이 써야지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써야지 자기 느낌에 그런 게 자기 느낌에 그런데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안 쓰니까 계속 신동엽은 저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모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동엽 평가들은 모두 또 다른 일면들을 결여하고 있었다. 그동안에 크게 봐서 그 세 가지 평가는 다. 이 부분들을 신동엽은 서구에서 건너온 근대적 인식의 기조들을 애초부터 반편으로 여기고 있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 수 없어요 어머니 저 눈먼 기능자들을 한 10만 개 긁어 모아 여물 솥에 쓸어 넣고 푹신 쪼여봐 주세요. 혹 하나쯤 온전한 산에 우러날지도 모르니까. 지금 데뷔작이에요. 이야기하는 전기꾼의 대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해도 안 되거든 어머니 생각이 있어요. 힘은 좀 들겠지만 지상에 있는 숫들의 씨 죄다 섞어 받아보겠어요. 그 반편들 것.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반편들만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반편의 역사가 가서 아마 자기들끼리 막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 저 길을 따라가는 길은 죽는 길이다. 문명이. 이게 신동엽 씨는 데뷔할 때 그 문제를 제기를 하기 위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백낙정 선생님 그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서양의 개벽사상가 D.H. 로런스 그거를 그 서장인지 1장인지를 아주 감동 있게 읽었는데 이제 본문 들어가니까 제가 이 가방끈이 너무 짧아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원 텍스트를 안 읽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렇게 대화 재미있는데 그래서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거기 안에서 중요한 제가 눈이 번쩍 띄었던 것이 이것 때문에 D.H. 로런스를 서양의 개벽사상가라고 하는 컨셉을 들이댈 생각을 했던가 보다라고 싶은 게 장편 소설에 대한 이유. 장편 소설 로런스가 장편 소설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상가, 철학자, 시인, 그 각종 과학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신체 의사, 그 분비선까지 각 영역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것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장편 소설이다. 어떤 사상가보다 장편 소설이 중요하다. 이게 로런스 생각이에요. 그러고 이유가 나와요. 어떤 사상도 철학도 전부 다 존재의 부분을 다룬다는 거예요. 사유 혹은 이 깨달음, 각성, 혹은 신체의 어떤 움직임. 자기는 어떤 위대한 부분보다 전체가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이 전체를 다루는 것이 없어요. 근세에서. 이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로런스가 말할 때 지금 그 중요한 사상가 이런 것에 시인도 꼭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시도 부분이라고 보고 장편 소설만이 오직 그 현재 살아있는 상태 이 전체를 포착을 한다. 라고 로런스가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것이 근대 학문 분들이 보면은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이제 박살 나겠죠. 이제 그쪽에서 다 비판을 심하게 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개벽적 관점에서 포착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대종사님은 정반대로 얘기를 했죠. 대종사님 자료 보니까 소설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소설에 대해서 거기에 특히 이제 부정적인 인간형들을 등장시키면서 얼마나 심성을 파괴시키는지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로런스하고 똑같은 이유로 신동엽은 시를 지상의 무엇으로 생각을 했어요. 신동엽의 시인 정신론은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은 신동엽이 맞고 로런스가 틀리고 혹은 로런스가 맞고 대종사님이 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닌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낙정 선생님이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한 꼭지를 그걸 그냥 계속 이렇게 달아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신동엽은 이 부분을 아주 중시했기 때문에 존재의 총체성을 망각에 빠뜨리면서 이 생이 진행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 지옥도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시인 정신론은 과도할 만큼 주장이 또렷한 반근대론자로서의 신동엽 그 산문 제목입니다. 시인 정신론이 우리나라 명산문 중에 하나거든요. 김수영의 시어 침을 뱉다 반시론이라고 하는 시, 신동엽의 시인 정신론, 그 다음에 김지아의 풍자가 아니면 자살이다. 김지아 타는 목마름으로 시집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 텍스트들은 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필독의 텍스트에 속해요. 왜냐하면 자주 언급되고 인용되기 때문에 신동엽 시인의 시인 정신론을 그 정신론을 지금 이제 최근 학자들이 이제 융복합적 인간형 1960년대 신동엽이 융복합적 인간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동엽 시인은 자기가 또 낱말을 지었어요. 전경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자기가 신동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정경인 사상을 밝히는 부분이에요. 자기는 전경인 사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전경인 사상이 좀 온불교 영향을 크게 받은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료를 뒤져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백낙천 선생님이 1970년대 초반에 김지아 시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김지아 시인에게 두 개의 글을 꼭 써라고 권했더라고요. 하나가 그 김수영에 대해서 쓰고 하나가 신동엽에 대해서 쓰고, 이 김수영에 대해서 쓴 글이 풍자냐 자살이냐 그 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신동엽을 안 쓰고 끝났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 느낌상으로는 김수영보다 쓸 것이 훨씬 많아요. 그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써보려다가 안 쓴 건지 혹시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김지아 시에서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하는 시가 고무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고무공.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의 한 정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무공이라고 하는 시는 신동엽의 강이라고 하는 시를 읽을 무렵에 쓴 겁니다. 제 느낌에 그래요. 지금 영향 받았다 혹은 힌트를 얻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정서색조가 있거든요. 신동엽을 굉장히 열심히 읽은 분에 속해요. 김지아 시인. 근데 신동엽에 대해서는 글을 안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밝히지 않으면은 신동엽에 대한 평가는 꽤 어렵다. 제 개인 생각에 신동엽은 시인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 비판적 기획자였다. 이 문명 비판적 기획자들의 그 열전 속에서 신동엽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끝없이 신동엽을 마르크스주의자냐 뭔주의자냐 끝없이 이렇게 주의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이 조금 너저분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예. 앞에서 그냥 너무 너저렇게 그동안 신동엽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되도록이면은 요점을 짚어서 한번 이 얘기를 뒷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동엽에게서 신동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 개인 생각에 이게 우리 학문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신동엽 일대기에서 서사적 맥락을
그 고려하지 않고 다루기 때문에 꼭 생겨난 문제다 이게. 왜 저 사람 생애가 저렇게 됐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학문에다 시켰으면 좀 더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됐을 건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서 생겨난 문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신동엽 시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신동엽 시인은 사실은 그렇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육감상을 받았다 이거지. 학교 다니면서 뭐 일기 보면은 회의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의 모범생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신동엽 씨. 본인은 작고 조용하고 힘이 약하지만 보면은 저런 사람 별명이 왜 저 녹두 장군이었을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신동엽 씨 별명이 녹두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이 어렸을 때 이 별명을 몰랐을 건데, 신동엽 39살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신동문이라고 하는 시인이 1950년대 문단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신동문 시인이 그 조시를 읽는데 이 조시 제목이 녹두장군이에요. 신동엽을 녹두장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신동엽 이렇게 이제 평을 하거든요. 집안에서 보면은 신동엽 시인 아버지가 1894년생인데 그 신동엽 시인 아들이 쓴 그 시 보면은 가보년 그해 핏덩이로 어미 품에 안겨 부여에 숨어 들어온 당신의 아버지. 이게 신동엽의 아버지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학군이 낳은 자식이었다. 신동엽 시인 아버지가. 그랬을 때 신동엽 시인은 어쩌면은 학습보다 생득된 동학도로서의 생득된 기질이 굉장히 컸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아버지가 감춰진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신동엽 시인에게. 신동엽 시인의 일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총독부가 전국에서 초등학생 대표들을 뽑아서 일본 여행을 시켰어요. 신사참배를 시킨 거예요. 그 500명 중에 충청남도에서 조선인 학생으로는 신동엽 혼자 뽑혔다라고 하는 게 신동엽 시인 아버지가 늘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일본 여행 갔다 오면은 우리가 1989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됐습니까? 아마 그 무렵쯤 되는 것 같아요. 1989년 이전까지였고, 지금 우리 사회 성원들이 자꾸 이렇게 잊어먹는 게 1989년 이후에 해외 여행들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 기억 자체를 잊어먹고 있습니다. 1989년 이전에는 외국 가는 비행기를 한번 타버리면은 평생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좌우하는 체험이었어요. 문화 충격이 엄청났었어요. 박지성, 김연아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하고 그 이전 세대하고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전 세대에게서 국제사회 안에서의 그 한반도적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 극복되는 게 가능할까? 거의 가능할 수 없었을 거예요. 뒷세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풀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좀 화해하기 어려운 어떤 정서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동엽 시인의 초등학교 일본 여행이 그러면은
그런 시대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일본 가서 그걸 보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신문물을 보고 온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가죠. 당연히 이게. 이것 때문에 신동엽 시인을 김수영 시인이 염려할 때 쇼비니즘 갖고 염려했거든요. 폐쇄적, 민족주의적, 토착적 그 어떤 지향성이 그 타자를 향해서 배타적일까봐 김수영 시인이 굉장히 염려를 한 겁니다. 그 신동엽 시인의 가장 큰 단점으로 그 문제를 누구나 꼽습니다. 껍데기는 가라앉는 순간에, 그 다음에 외세를 배격하는 순간에 배타적일 것에 대한 염려가 늘 있어서 나중에 민족주의 비판하기 시작할 때, 탈민족주의자들이 비판할 때 우파 민족주의자로 박정희로, 좌파 민족주의자로 신동엽을 비판해서 신문에 나왔었어요. 이때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는데, 사실은 신동엽 시인은 지금 최광석의 신동엽론에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최광석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열제여는 아침 맑은 나라 거리와 거리, 그 다음에 또 다른 시 인용에서 광화문 앞마당 효자동 종점, 지금 4.19 현장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효자동 종점을 알제리아 흑인촌, 카스피해 바닷가의 촌 아가씨 마을과 동일선상에 놓아 4.5 혁명이 알제리 민족해방투쟁과 터키 학생운동 등 제3세계 민족운동과 같은 맥락임을 밝힘으로써 당시의 시로서는 유일한 제3세계적 인식을 보여준다. 1960년의 시를 60년도에 발표된 시 중에 한반도 말고 한반도 바깥에서의 그 기층 대중의 삶이 어쩐지, 그들의 역사적 지향이 어쩐지,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지향은 뭔지가 시 안에 등장하는 건 신동엽 시 한 명밖에 없어요. 1970년대, 80년 5.18이 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바깥에 어떤 그런 흐름을 포착하려고 하는 안목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유일하게 신동엽 시에만 이게 국제 정세가 살아있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신동엽 문학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온라인 오프닝을 하려고 하거든요. 서울 북한산에 시인 신동엽 길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이제 그 시인 신동엽 길을 개척한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신동엽 시인이 북한산을 배경으로 사진 찍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좀 쇼킹한 사건인데 사진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보내줬거든요. 한 20점 정도가 있거든요. 그 사진들을 지금 이제 다 고증해서 그 사진 설명을 다 얻었어요. 그 북한산 시인 신동엽 길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동학 100주년을 기념해서 산악인이 길 3개를 개척했습니다. 암벽등반길을. 그 길 3개 이름이 하나가 시인 신동엽 길이에요. 1번이. 2번이 녹두장군길입니다. 3번이 김계남 장군길이에요. 이게 동학 100주년을 맞아서 산악인이 시공부를 많이 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암벽등반 코스를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걸고 글을 쓰고 자기 가치관을 지킨 그 신동엽 시인에 대한, 이것은 바위에 새긴 나의 헌시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놨더라고요. 왜 이게 너무너무나 신기해서, 그게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암벽등반가로 아주 큰 권위자예요. 근데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지북수입니다. 현재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시를 해주겠다 해갖고 전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신동엽 그 사진들의 맥락이 밝혀진 거예요. 신동엽 시인이 당시에 한국 그 피톤 산악회라고 하는, 당시 한국에 그런 것은 한 3개 정도밖에 없었대요. 이 암벽 등반 전문 산악회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가족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은 그 폐결핵 나으려고 산행하는 줄만 알고. 알았죠. 근데 신동엽 시인이 거기를 다니면서 박봉우 시인하고 소설가 하군찬을 자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경향신문에 보도도 됐어요.
그 사실. 예, 지금 그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동엽 그 사진 20점에 대한 지금 전문 산악인들의 고증이 다 나온 거지. 이걸 어떤 장소고 언제 왜 찍었다 이렇게 지금 그것들이랑 같이 시인 신동엽길 그다음에 그 길 개척한 김기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도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동학 100주년을 우리는 어떻게 기념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 이제 거기다 한 거죠. 북한산에다가 바위길에다가 이제 바위에 그 이태원 헌시를 새긴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그 이렇게 합해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산행이라고 하는 것 속에가 지금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동학군들이 갔었고 옛날에는 가서 화전민들이 갔었고 이 삶이 파탄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삶을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갔었던 역사가 저 속에는 담겨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조명해 보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산악회 활동을 하는 걸 봐도 김수영 시인은 번역자였고 서양 문화에 아주 밝았지만 김수영 시인은 저 양계장 하면서 살았거든요. 닭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신동엽 시인은 굉장히 모던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깥을 굉장히 잘 안다는 얘기예요. 김소월과 신동엽에게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소월과 신동엽은 바깥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 이야기만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큰 지금 조금 전에 오니까 조성환 선생님 신학에서 님하고로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래야 지금 그런 컨셉이 있어야만 바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매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냥 촌놈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뜻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사용해 버리거든요. 근데 김소월, 신동엽은 모더니즘의 일반적인 지구촌을 당시에 점령하고 있는 모더니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못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넘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새로운 어떤 사상 운동이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신동엽 일대기 안에 사연이 있어요. 일기를 보면 신동엽 시인은 조금 일찍 철이 들었겠죠. 전주 사범학교 시절에 야학 운동을 했고 부여에서 살게 된 게 1980년대 용어로는 하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산 대중하고 살려고 현장을 계속 찾아서 현장에서 삶의 뿌리를 현장에 두려고 하는 신동엽 시인은 부여를 그 장소로 생각을 했어요. 다시 안 떠나려고. 출세해서 잘난 사람들 대열 속으로 흡수돼 버리지 않고 자기 세계의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고 끝없이 모색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말 가르치기 운동하고 문학 가르치고 동인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속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신동엽 시인이 그러니까 철도 일찍 들었겠죠. 아버지가 대서사여서 글씨 대필 쓰는 하는 사람이서 아버지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돈 벌려고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일기 보면은 계속. 그런데 도저히 문학 길을 가고 싶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가 3대 독자거든요. 신동엽 시인이. 아버지는 신동엽 시인을 절대적 후원자예요. 무조건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몸 팔아서라도 자기는 무조건 가르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하순에 1949년 7월 하순에 공주 사대 국문과 시험 봐서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공주 사대이기 때문에 학비가 아주 싸죠. 제가 신동엽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1949년 7월에서 9월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신동엽 평전을 쓰면 초점이 여기에 맞춰질 것 같아요. 7월에 공주사대 국문과를 합격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2달 만에 9월에 학교를 바꿔요. 당국대 사학과로 바꿉니다. 예, 저는 이거 문학을 하기 위해서 당국대 국문과도 아니고 당국대 사학과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신동엽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어떻게 해서 공주사대 시험 봐서 합격을 했는데 거기를 다니게 이제 집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걸 한 차례 더 바꿔요. 불과 2달 만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당국대가 도대체 뭐길래 거기로 옮겨갔을까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쳐봤더니 단군 애국 준말이더만요. 당국대가. 그러고 설립자가 동학으로 시작하여 대종교에 몸을 담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장형이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구국 자주 자립을 장학 이념으로 삼았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당국대 그 설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당국대가 2가지 중요한 당국대 사학과가 2가지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하나가 고대사에 대한 애착이고 하나가 민중사에 대한 애착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사학과하고 이게 굉장히 크게 대립한. 이때 지금 당국대 사학과를 이 당국대 사학과를 선택해서 간 거예요. 신동엽 씨.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정기군의 데뷔작에 이미 그 지향성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듯이 신동엽 시인의 이런 길은 지금 누구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이런 견해가 형성되어 있는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미 궤적이 너무나 또렷해요.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궤적이. 그 문단에서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은 신동엽 시인이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택시를 건국대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학교 이름을 기사가 잘못 들어서 당국대로 실어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농담일 뿐이에요. 가벼운 농담. 왜냐하면은 이 대종교 운동의 본산을 부여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여에 애국자 마을이 있습니다. 그 애국자 마을이 머슴들 마을이에요. 저 머슴에서 살다가 독립해갖고 마을을 만들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어디에 거의 저기를 하냐면은 학계로 미래를 다 정합니다. 공부에서 다 교육 쪽으로 가요. 그 사람들의 한국 전쟁 때 그 주인들 마을하고 이 머슴 마을하고 있었던 갈등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안에서 한 부락 안에서 어떻게 한반도 공동체가 이념 활동으로 파괴됐는가를 연구한 한양대 사학과 교수님이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주로 그 한국 전쟁은 내전이다 해가지고 그 내전 양상들을 이렇게 하는데 부여가 아주 치열한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올라가요. 대종교 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러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유공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국자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도. 그 마을 사람들 안에 굉장히 지금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 가르치고 동인 만들고 이렇게 활동한 사람이 당국대를 착각할 수 있다?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그 신동엽 시인의 마루에서는 이런 논쟁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신동엽 시인이 당국대를 마치고 부여에서 친구들과 문학 동인을 결성해서 만든 동인 이름이 야화입니다. 들야자, 불화자, 들불이에요. 5.18 때 들불야학이라고 하는 조직이 5.18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5.18의 거의 모든 얘기는 들불야학을 파고 들어가면은 다 밝혀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그 야화라고 하는 문학 동인을 만들어서 저 마루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동인 중에는 정복과 형사도 있습니다. 이 정복과 형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사회주의 미학을 정통으로 공부했는데 전쟁 때 북쪽이 뜻을 펼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남쪽으로 올람을 했습니다. 올람을 했는데 그 서류 착오로 정복가로 발령이 나요. 그래서 구역경찰서 정복가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학 공부로 이 마루에서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그 남쪽 그 사회 체제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동엽하고 북쪽 사회주의에 대해 사회주의를 피해서 내려온 나하고 이상한 그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신동엽 시인이 하늘에 꽂히게 된 과정을 그분이 이제 구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동엽 시에서 아주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늘입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놓고 제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 글자로 줄이면 후천개벽이다. 내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신동엽 시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향성을 갖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늘 등장을 합니다. 경외, 연민, 뭐 경건 이런 것들을 늘 하늘이라고 하는 낱말로 신동엽 시인이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신동엽 시인이 4월을 주장할 때 이 4월의 알맹이는 무엇이겠는가? 일반적으로 4월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치사적 좌표에 관한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통일운동 등의 이념적 지향과 결부의 4.19를 해명했습니다. 물론 그런 논의에 찬성하지만 그와 더불어 나는 4.19의 자유주의적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문 선생님 표현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정치사와 지성사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4월의 문화사적 의미를 집단 감성의 측면에서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엽은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 사서삼경도 경서가 아닌 것은 잡학으로 취급되었던 나라고 제가 생각할 때 4.19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식민지, 전쟁, 우리는 5.18 겪었을 때 5.18에 비추면 4.19는 너무 작은 것이야. 우리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비극의 크기가 5.18이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집단 감성의 측면에서 문화사적으로 저는 신동엽 문학관에 근무하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4.19가 가장 큰 사건이 4.19였구나. 우리 근현대사 안에서. 어떤 식으로 큰 사건이냐면은 조선 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닿기까지 중하 혹은 소중하 즉 조선 중하에 대한 일대 파란이 일어난다. 제가 생각할 때 온불교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도 그것 때문에 나온 문제겠죠. 이 근대가 막 치고 들어오면은 삶의 근본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정전 자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동양의 가치관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의 붕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는 것이 절대 불멸의 권위를 누렸던 정전의 유효성 문제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조성환 선생님이나 이병환 선생님이 그런 분들 그래서 아주 뜻깊게 그다음에 굉장히 쉽게 맥락을 이렇게
맥락을 잡아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이런 문제를 설명을 할 때 저는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됐어요. 고을 향교를 거점으로 한 선비사에서 공동체를 위한 의병이 일어나고 도끼삼소로 불사하던 매천황영 같은 유학자들의 사회 참여적 의지가 결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은 지식인들의 가치지향성에 대한 지식인들의 발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동체인데 여기서 이 정전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회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때 펼쳐진 동서정존의 충돌을 우리는 개화와 척사 간의 사상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전쟁이 4.19를 통해서 끝난다. 이 전쟁이 끝난 건 4.19를 통해서 끝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 공동체의 몰락은 근대를 대하는 사상 전쟁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사상적 자중 질환에 빠진 이 무리를 외세들은 요리하기가 아주 쉬웠겠죠. 4.19를 겪고 나면은 더 이상 저기는 힘을 못 써요. 사서 삼경이니 막 맹자님, 공자님, 맹자님은 힘을 못 씁니다. 서민들에게까지 시장 질서 안에서 힘을 못 써요. 이때 저기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1960년대는 대표 브랜드가 전부 서양 걸로 바뀌어 있어요. 김수영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본을 필터로 삼아서 빨아들인 유럽의 지성, 이게 1960년대의 한국의 지성이에요. 모든 문인들이 다 그것을 일본을 필터로 삼아서 빨아들인 유럽의 지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어요. 진보적인 문인들이. 이걸 신동엽이 껍데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4월도 알맹이만 하고 껍데기는 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로쓰기, 세로쓰기는 가로쓰기로 바뀌고 월간지는 개간지로 바뀌고 문화 지표 자체가 다 그걸로 바뀝니다. 시에서 서정주 시인이 누리던 그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학이며 거북이며 이런 것은 추상무늬로 바뀌어요. 베개, 모도, 여성들 복장도, 대표 브랜드들이 바카스, 비너스 이런 걸로 다 바뀝니다. 시인들이, 산문가들이 틈만 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워 섬기려고 합니다. 시인들이 입만 열면은 줄리아, 마리아, 하여튼 서양 여인들 이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 다 거기에 있어요. 이거를 껍데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4월 안에 들어있는 껍데기. 4.19 때 이것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같은 혼란의 양상은 해방과 전쟁을 겪은 전후 세대까지 사로잡혀 반전의 출구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바로 이 같은 정전 갈등의 시대를 최종적으로 마감시킨 사건이 4.19라고 본다. 그래서 이때 4.19를 겪으면서 문화적 동력이 급변하여 한자 중심 혼용체는 한글 전용론으로 창비 문지는 이 세대의 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로쓰기는 가로쓰기로 12간지 동물 비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걷잡을 수 없이 바뀌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21세기 복판을 향해 가는 지금까지도 중단되지 않고 목화 전개 중이다. 이 부분을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못 알아듣겠죠. 신동엽은 이 부분에 집착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네가 말하는 알맹이는 뭐냐에 대한 답을 쓴 것이 서사시 금강이에요. 그래서 서사시 금강은 서사가 약합니다. 그래서 김우창 교수는 서정적 장시라고 평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평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으로는 실패라고는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왜 이 사람은 서사 중심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서정적 장시가 서사성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앞에 뒤에 꼭 붙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고대사부터 현재까지를 한 통으로 계속 읽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디테일 스토리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서사적 디테일에 실패했으나 서사식 금강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신동엽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신동엽은 4월을 동학에서 3.1 운동으로 이어지는 흐름한 연장선으로 보았는데 대다수는 그것을 서구적 민주주의와 혁명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신동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춘다는 점이다. 서사식 금강에 주목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논문의 구조에 의하면, 논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보가 형사예요. 신동엽은 하늘에 대한 사파를 듣는 순간 반색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국화주 한 항아리에 팔라고 한다. 내가 국화주 한 항아리 사줄게. 너 그 말 나한테 주라. 내가 그 말 좀 쓰자. 해서 서사시 제목을 맨 처음에 하늘을 보아라라고 지었어요. 친구들이 하도 반대하고 서사시 금강으로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제목을. 근데 하여튼 이때부터 하늘에 꽂혀가지고 계속 하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바로 그에 대한 본격화가 서사시 금강이었음을 신동엽이 본래 하늘을 보아라 하는 제목으로 시를 쓰려고 했던 일화가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신동엽의 메모지를 보니까 등단 3년 전인 1956년 가을부터 조사를 착수하여 지금 60년대에 갑자기 쓴 시가 아니고 50년대 초반부터 신동엽은 구상을 했어요. 이거를 56년도에 비로소 취재가 이제 시작됩니다. 수은 최재우의 동경대전, 거기 이제 메모지에 써 있는 것들이에요. 이호천, 나는 당시에 이상호, 이정립 이 사람들의 글로 생각을 했는데 메모에는 어쨌거나 이호천이라고 써 있어요. 대순정경. 그 다음에 윤백남의 회천기, 최인욱의 초적, 전영래의 전라산천, 최재희의 동학과 동학난, 일본판 이용구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신동엽 시인이 메모해 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것들을 하나씩 읽어가려고. 그래 놓고 1960년부터 1962년에 걸쳐 그 사이에 이제 책들을 거의 읽었는지 답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답사 범위가 호남지방, 속리산지방, 설악산지방, 금강, 연안지방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실행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동엽은 동학 농민혁명의 전적지 답사를 준비하던 시절에 4.19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행 연습이 끝난 상태로 4.19를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 어떤 사건에 대한 예행 연습이 이 사람 된 상태로 4.19를 맞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신동엽 시인이 1960년 4월을 앞두고인지 4월인지 이때 4.19 3.15 부정선거 이후 4.19 전인 것 같아요. 의사당 앞에 혼자 국회의원 10원에 2개 이렇게 하고 피켓 시위를 해요. 혼자 1인 국회의원 10원에 2개. 내 생각에 그러면은 3.15 때 아마 5원씩 봉투에다 돌렸다거나 무슨 그런 사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4.19 때 4.19가 일어나서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신동엽은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19 터졌을 때 지금 데뷔 2년 차밖에 아니지만 바로 4.19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바로 부각되거든요. 신동엽 시인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게 이제 그 동학에서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주지하듯이 금강은 동학 이야기이고 신동엽은 분명히 동학 이야기를 써서 서사시 금강을, 그런데 동학 서사는 부득불 최재우를 기점으로 삼게 되는데 신동엽은 이를 더 먼 과거에서 더 먼 미래로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엽 시의 가장 중요한 무대는 부여입니다. 부여에서 그러면은 부여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백마강이라고 부르잖아요. 신동엽 시는 이게 백마강은 인문지리 명이에요. 금강입니다.
강은 물결 하나가 합해질 때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저 공주 그 이제 세종 그쪽 지나올 무렵에 금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요. 그러면은 저 부여 지나가지고 금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강은 금강인 거예요. 저기까지 다. 그런데 부여 지나가는 부분만 백마강이라고 부릅니다. 나라의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살고 있는 동네니까 함부로 부르지 않은 거예요. 강 이름을. 그래서 높여 부른 거예요. 백마강이라고. 그런데 신동엽 시인이 절대로 백마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글을 쓸 때 금강이라고 써요. 신동엽 시인.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강변 이야기할 때는 백마강변을 써요. 그러면은 금강이 부여에 지나갈 때는 백마강변이 맞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의식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신동엽 시인은. 그래 하여튼 금강은 동학 이야기고 동학서사는 부득불 최재우를 기점으로 삼는데 신동엽은 더 먼 과거에서 더 먼 미래까지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어떻게 해봤냐면은 제가 그 윤회에 대해서 제가 안목이 매우 작고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 전생이 누구였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정림사지 5층 석탑 밑에 풀포기가 있었다. 백제 몰락하고 인간이 살았던 정말로 번창했던 어떤 성지 그 하나가 초토화돼 버리고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게 억울하게 다 초토화돼 버리고 다 사라지고 불타버린 자리에 소정방 기념하려고 하는 비석이 하나 안 망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석 아래도 노을도 칠 것이고 풀포기가 자라고 있었다. 풀포기가 자라면 풀 뜯어먹고 사는 건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메뚜기도 살 수 있고 이것이 살 수 있으면은 그거 먹고 잡아먹고 살 수 있는 건 또 살 수 있고 그러면 이 생명체들에게 전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저는 미륵에서 이게 이 조선 메시아 사상을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 누적이 이것이 마침내 최재우에 이르러서 후천기백이라고 하는 사상적 틀을 얻게 됐다. 이 연장선에 석대종사님은 태어났다. 그래서 이것들은 정신적으로 보면은 한 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소태산 평전의 그 마지막 그 에필로그를 사실은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신동엽은 이 전체를 노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사시 금강은. 그리고 이것을 동학이라고 부른 거죠. 신동엽 시인이.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김수영과 신동엽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학도로서 이제 후배로서 이제 답변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신동엽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나는 김수영에게서 김수영 시도 읽어보면은 거대한 뿌리,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그 위대한 시들이 많습니다. 거대한 뿌리의 양잿물, 피혁점, 구리개 양반 같은 존재와 시간에 대한 맥락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치명적으로 김수영에게는 고구려 같은 과거를 거슬러 오르는 역사적 기억의 연결이 불가능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그렇게 치열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역사의 어떤 한 파편화된 한 부분만이 자기의 거점이지 않는가. 아무래도 그 같은 역사적 단절이 생기는 원인은 모던한 영혼들에게서 보이는 대지와 일체화된 토착성의 결여, 대지와 일체화된 토착성의 결여가 지금 저 위대한 김수영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 생각이었어요. 이 부분 극복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봤을 때 신동엽이 한국 문학사에 남긴 가히 독보적인 업적 하나는 바로 이죠. 즉 대지를 가진 자의 장엄함이 아닌가 한다. 그는 근대에 종사한 누구도 가져오지 못한 우리의 대지의 역사를
분단 시대의 문학적 용토로 설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황송하게도 거기에 덧붙여 백제, 옛부터 이곳은 망하고 대신 정신을 남기는 곳이라는 진술과 함께 순환받는 땅에서 여물어가는 토착사상사의 뒷모습을 노래한다. 나는 여기서 그가 서양의 정전도 아니고 동양의 정전도 아닌 토착적 정전을 만들어가려는 선지자적 도전을 감행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본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신동엽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김수영과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자료에 제가 조금 제가 뭐 정리를 어떻게 못해요. 자료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 잘 못하는데 속으로 옆에 그런 학자가 있다면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김수영하고 신동엽하고 두 개를 면밀히 비교하잖아요. 신동엽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김수영입니다. 그런데 김수영이 토착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생각한 것은 신동엽이에요. 신동엽과 관계가 깊어지면서예요. 쉽게 말해서 김수영이 큰 폭에서 수정되어 오는 거예요. 저 후학 어린 신동엽한테 김수영이 수정돼가지 신동엽이 김수영을 절대 따라가지를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 모범 사례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김억의 제자 김소월이고 하나가 김수영을 가장 존경했던 신동엽이에요. 이 둘 다 더 큰 것이 있는 거예요. 김억이 가지고 있는 서양 미학보다 김수영이 가지고 있는 세계 문학사의 치열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 것을 이 후배들이 가지고 있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렇게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축적된 생애 경험은 너무도 자주 내가 사는 자리에 기득권자들이 여차하면 외세를 얻고 와서 이승의 주인인 범부들, 즉 아사달 아사녀를 능멸하던 폭력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 때문에 신동엽은 저 길을 가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저 길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이 신동엽의 글 중에서 우리는 신동엽이 화냈던 시들, 쉽게 말해서 미일 한 체제 구축되면서 지구 이념 전쟁, 지구촌 사상 전쟁에 요 체제 구축되면서 1960년에서 1964년 사이에 미군 부대 앞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그 가난한 아이들이 깡통 훔치러 갔다가 총 맞아 죽고 뭐 했다 총 맞아 죽고 거기서 여성들 거기서 폭력 당해가지고 죽고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동엽 시인이 그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악을 쓴 거예요. 딴 문인들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날 때 표현들만 보고 그 전투적인 혁명적 시인이라고 신동엽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신동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다. 신동엽을 알아먹으려면은 그렇지 않은 시간에 썼던 그 세련미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신동엽 시인을 누가 언어의 마술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신동엽 문학과 나왔더니 신동엽 언어의 마술사 눈에 띄어서 이거 빨리 없애라. 이게 지금 굉장히 웃긴 얘기다. 내가 아는 신동엽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 언어를 다루는 마술적 능력이 없는 시인이라는 점입니다. 신동엽 시인이 이게 아주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테크닉이 부족해도 저렇게 훌륭할 수 있다는데 신동엽의 답이 있다. 저는 누구 노래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옛날 신중현 미발표 음반 들어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압도적일 수 있을지. 신동엽 시인이 신동엽 시인이 중시한 게 하늘의 정체예요. 이 하늘의 정체인데 여기서 그의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외경, 구원, 연민, 서럽게 엄숙한 세상,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신동엽 시인이 늘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산문 하나를 읽어볼게요. 큰 소리 치며 살아가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 하듯 쉬운 것이다. 양은 그릇을 마음대로 내팽개치며 살아가기란 역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듯 쉬운 것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금이 가고 사기 그릇을 금이 가는 사기 그릇을 유리상자 다루듯 조심조심 소리 안 내고 다루어 모시기란 성인 군자 수도하듯 어려운 일이다. 오늘의 문명인들은 편리하고 쉽게 살아가는 길과 어렵고 공손하게 살아가는 길의 두 갈래 길 속에서 방황하지만 물론 내팽개치며 소리소리 지르며 쉽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길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동엽이 남긴 습작물인지 미완성작인지 실패작인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메모들, 시들 예컨대 역사와 무관하고 민중 현실에서 벗어난 듯이 보이는 꼭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홀대했던 그동안에 이 단순한 연애 편지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작품들에도 공이 숨쉬고 있는 유일한 알맹이, 그것이 생명의 못입니다. 그것들이 그 신동엽의 사실은 신동엽이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는다고 할 때 지금 그 알맹이가 이제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동엽 시인이 끝없이 추구한 것 정치는 상극의 시대를 상생의 시대로 바꾸려는 그의 정성은 동학 농민혁명 이후 한국 토착 사상사 안에서 유구하게 추구된 가치에 속한다. 신동엽은 그 대열에 서 있고자 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동엽은 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개벽파였고, 신동엽은 영성적 해방을 갈망했고, 신동엽은 김수영과 다른 존재를 걸으려고 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분단 이후 한반도 정치 체제가 야기한 심각한 정신사적 결연은 토착 사상을 위시한 자생적 근대의 소멸에 있다. 남이든 북이든 지금에 와서 동학 이야기를 꺼내면 신물이 날 만큼 지겨울 것이다. 남과 북은 각각 자본주의적 근대와 사회주의적 근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성적 요소를 공히 소진시키고 만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 점은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각지에서 추구된 해방사상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왜 따로 떨어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 미래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를 세계적 지성사 안에서 자꾸 고립시킨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해보고는 것이 한국 문학이 자기 운동성을 다시 해보고는 길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동엽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 저 신동엽 문학관의 신동엽에 대한 구호가 그는 지나간 추억이 아니라 살아 격돌하는 현재이다 입니다. 신동엽, 그는 지나간 추억이 아니라 살아 격돌하는 현재이다. 굉장히 긴 감사합니다. 시간입니다.